완벽한 거짓. 제주도 5월의 밤바람은 달콤했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별장 정원을 가로질렀죠. 강상그룹 회장의 칠순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오케스트라는 바울을 연주했어요. 윤서영은 샴페인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 때문이었죠. 8주차.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오늘 밤 민준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촛불 켜진 조용한 방에서 둘만의 시간에 형수님, 어디 편찮으세요? 한지아가 다가왔어요. 크림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38배 나이가 무색하게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끈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더워서요. 서영은 웃었습니다. 지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 밝았죠.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연회장 한쪽에서 강민주는 형 민우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단 일방적인 지시였죠. 내가 중국법인 맡아. 내일 당장 베이징 가.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그랬듯이 동생은 형의 그림자였으니까요. 밤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서영은 민준을 찾았어요. 별채 쪽으로 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아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서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별채 문이 닫혔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다가가려다 멈췄죠. 그냥 우연이겠죠. 민주는 담배를 피우러 갔을 거예요. 지아는 산책을 하러 갔을 거고요. 하지만 서영의 손은 떨렸습니다. 배를 감쌌어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별채 안은 어둠뿐이었어요. 달빛만이 창문으로 새어들었죠. 형수님, 우린 하면 안 되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지아의 향수 냄새가 더 진해. 왜 안 돼요? 오빠는 날 여자로 안 봐요. 당신은 날 보잖아요. 지아의 손이 민준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민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벽이 등을 막았죠. 형수님, 제발. 민준 씨, 지아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어요.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항해야 했어요. 밀어내야 했죠. 하지만 그의 손은 지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성이 무너졌어요. 도덕이 증발했죠.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형이 가진 것 나도 가질 수 있잖아. 새벽 4시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지아가 누워 있었어요. 실크 시트가 그녀의 몸을 반쯤 덮었죠. 민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구역질이 났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왔죠. 바다가 보였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관으로 돌아가는 길 서영과 마주쳤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산책 좀 했어.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셔츠 깃을 만졌죠. 향수 냄새 나네요. 새 거 샀어요?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응. 면세점에서. 서영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향? 형수님이 쓰시는 거네요. 샤넬 5번.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길고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죠. 들어가요. 춥네요. 서영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금이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죠. 방으로 돌아온 서영은 침대에 앉았어요.
손에 들린 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점 하나. 그게 악이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 아기. 미안해. 금이 강가면.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도시를 짓눌렀죠. 강민주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이 실적 보고를 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죠. 오늘 밤 어때요? 지아의 문자였어요. 민주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한남동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유리창에 댔죠. 차갑습니다. 부회장님, 사모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3번의 신호음 후에 그녀가 받았어요. 여보, 응.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지아의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안,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녁은 거르지 말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사설탐정 명함이 놓여 있었죠. 이정우 탐정사무소. 서영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남편 조사 부탁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밤 9시 민주는 청담동의 부티크 호텔에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였죠. 단골 손님이었으니까요. 1207호실. 문을 열자 지아가 있었어요. 와인 레드 란제리 차림이었습니다. 늦었네요. 지아가 와인 잔을 건넸어요.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거 끝내야 해요. 지아의 표정이 굳었죠.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왜요? 재미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서영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지아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나도 이혼할게요. 민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소리예요? 형은요? 소희는요? 소희는 내가 키우면 되죠. 오빠는 원래 날 사랑한 적 없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았죠. 형수님, 민준 씨, 당신도 원하잖아요. 날. 지아가 다가왔어요. 민준의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민준은 저항하려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의 손은 지아를 밀어내는 대신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민주는 아직 안 들어왔죠. 배가 아팠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아랫배를 찔렀습니다. 아. 서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 사이로 뭔가 따뜻한 게 흘렀죠. 손으로 만졌습니다. 빨갛습니다. 안 돼. 119를 불렀어요. 그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 울렸죠. 안 받았어요. 여보, 제발. 6번째 신호음. 연결됐습니다. 왜 지금? 민준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나, 병원, 피가, 뭐? 아기, 우리 아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응급실 불빛은 너무 밝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산 징후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서영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민준이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는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죠. 서영아, 서영은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가요. 미안해, 나. 가라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한 발 다가갔죠. 서영이 소리쳤어요. 당신 몸에서 지아 언니 향수 냄새 나요. 나가요.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서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죠. 일주일 후 서영은 미술관에 갔어요. 혼자였습니다. 모네의 수련 앞에 서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은 돌아봤습니다. 박도연이었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 잘 지냈어요? 도연은 웃고 있었어요. 예전 그대로의 미소였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니요. 전혀요. 도연은 그녀를 안았어요. 미술관 한가운데에서 서영은 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민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몰랐죠. 같은 시각 서영은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시겠어요? 서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낯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모든 걸 쓸어버릴 무너지는 왕국. 8월의 어느 토요일 강가 본저택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의 정기 만찬이었죠.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이었어요. 누구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식탁엔 12가지 요리가 차려졌어요. 랍스터, 한우, 전복. 최고급 식재료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서영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를 볼 수 없었죠. 한 달 전부터 서영은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지아는 딸 소희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희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도 느끼는 게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강민우는 술을 마셨어요. 위스키였습니다. 벌써 3잔째였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회장 강태섭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잘 지내는 게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죠. 서영이 냅킨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서영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걷는 민준과 지아. 두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 세 번째, 호텔 방 문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시간이 멈췄습니다. 회장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죠. 이경희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동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죠. 소희가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서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3달입니다. 3달 동안 제 남편과 제 형님 부인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습한 것 같았어요.
수없이 연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잃었어요. 병원에 혼자 실려갔을 때 제 남편은 저 여자 품에 있었죠. 민준이 일어섰어요. 서영아, 나. 입 다물어요. 서영의 눈빛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주저앉았죠.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돌아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죠. 퍽!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냐?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지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민우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을 안아들었어요. 가자, 소희야. 아빠, 엄마는? 엄마는 없어. 민우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소희의 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님, 이경희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장은 들것에 실려나갔죠. 그날 밤 지아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민우는 소희를 데리고 호텔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했죠. 욕실 캐비닛을 열었어요. 수면제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병을 집어들었죠. 스무알을 손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물과 함께 삼켰어요. 한 알, 두 알, 세 알. 목이 메었지만 계속 삼켰습니다. 마지막 알을 삼킬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희였습니다. 딸이 보낸 영상 메시지였죠. 엄마, 보고 싶어. 영상 속 소희는 울고 있었어요. 지아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졌죠. 소희야, 지아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다행히 가정부가 발견했어요. 다시 구급차가 왔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 층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회장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상그룹 비자금 조사였습니다. 박도연 검사가 담당이었죠. 민주는 참고인으로 소환됐어요. 조사실은 춥고 좁았습니다. 강민준 씨 협조하시면 선처하겠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주는 그걸 봤습니다. 회사의 비밀 계좌, 횡령 내역, 모든 게 있었죠. 형을 고발하라는 거죠? 도연은 대답 대신 웃었어요. 차갑게. 당신 형이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요? 동생 아내 빼앗긴 것도 모자라 죄까지 뒤집어 씌울 사람인데.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한 달 후 강태섭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죠. 빈소에 민준과 민우만 있었어요. 형제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였죠. 유언장 낭독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산의 40%를 며느리 윤서영에게.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30%는 장남 강민우, 20%는 차남 강민준, 나머지 10%는 손녀 강소희에게. 민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우스웠죠. 형수가 가장 많이 받네요. 민우는 변호사를 봤어요. 유언 무효 소송 걸겠습니다.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갔죠. 밖에는 비가 내렸어요. 여름 장마였습니다. 민주는 그냥 걸었어요. 흠뻑 젖었죠. 강상그룹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처는 등을 돌렸습니다. 제국이 붕괴하고 있었죠. 민주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는 난간을 잡았어요. 뛰어내리면 끝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비겁했어요. 죽을 용기도 없었죠. 그는 그냥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왕국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의 대가. 10월의 법정은 냉랭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아니, 사람들의 시선이 더 차가웠죠. 원고석에 강민우가 앉았어요. 맞춤 정장을 입었지만 초췌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피고석에 윤서영이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넘겼죠.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원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강민준. 민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형과 눈이 마주쳤죠. 민우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증인, 피고 윤서영이 고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민주는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잘 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영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유산을 노리고 잘 보인 거 아닙니까? 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증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서로를 물어뜯었죠. 형제가 가족이. 그 사이 검찰 수사는 깊어졌어요. 박도연은 집요했습니다. 강상그룹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죠. 횡령, 배임, 조세포탈, 뇌물. 나올 게 다 나왔어요. 11월 민우가 구속됐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민우 전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뉴스는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민우의 고개 숙인 모습이 전국에 방영됐어요. 강상그룹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거래 정지 후 상장 폐지됐죠. 70년 역사의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통장은 얼어붙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됐죠. 청담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품 시계도 팔았죠. 차도 팔았어요. 영등포 쪽방촌에 방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화장실은 공동이었죠. 벽은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았어요. 이력서를 냈습니다. 강상그룹 부회장 출신, 서울대 경영학과, MBA. 하지만 아무도 뽑지 않았어요. 뉴스에 나온 얼굴이었으니까요. 결국 건설 현장에 갔습니다. 일당 10만 원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물었죠. 힘들어도 괜찮아? 네, 민주는 안전모를 썼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삽을 들었죠.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터지고 또 생겼습니다. 등이 휘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엔 일어날 수 없었죠. 동료들이 막걸리를 마시자고 했어요. 민준도 따라갔습니다. 싸구려 포장마차였어요. 형님은 원래 뭐 하셨어요? 젊은 인부가 물었어요. 민주는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긴 과거를 묻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서영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모습, 피아노 치던 모습, 배를 쓸어내리던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죠. 한편 서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어요.
음악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곳이었죠.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서영은 매일 출근했어요. 일에 몰두했죠. 도연이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수고했어. 서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연 씨, 우리 이거 맞나요? 도연의 미소가 굳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를 공유하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꽃다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서영아, 나 미안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상처받아 있었죠. 시간을 줄게. 그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서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영은 외로웠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진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공허했죠.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침대가 기다렸어요. 아무도 없는 식탁도요.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거울을 봤어요.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외로운. 12월 어느 날 눈이 내렸어요. 서영은 재단일로 종로에 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죠. 골목을 지나다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민준도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 서 있었죠. 민준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은 그을렸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서영아, 서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가려고 했죠.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에.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요. 용서해줘. 제발. 민준은 울고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죠. 서영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녀는 돌아섰어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민주는 무릎 꿇은 채 남아 있었어요. 눈이 그를 덮었습니다. 하얗게. 그날 밤 서영은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이긴 건지 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쪽방에서 울었어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져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폐허만 남았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죠. 잿더미 위에 진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서영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12월의 서울이 보였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장학생 선발 명단, 연주회 계획서, 후원금 내역. 모두 의미 있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서영은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침대가 있었어요. 아침 식사는 토스트 한 조각이었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었습니다. 반복이었어요. 감정 없는 반복.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석 달째 건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도영과는 3달 전에 헤어졌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관계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둘은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친구처럼, 동료처럼, 연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요. 도연은 말했어요. 행복해?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랐거든요. 오후 3시 서영은 재단을 나섰어요. 산책하고 싶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죠. 삼청동을 지나고 인사동을 거쳐 종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낯익은 길이었습니다.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감사 카페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서영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자가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강민준이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죠. 머리는 짧게 잘랐고 얼굴은 여위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졌죠. 손님이 들어왔어요. 민주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었죠. 서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았다가 놓았죠. 결국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페가 보이는 곳이었죠.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죠. 저 사람 행복해 보여. 서영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긴 사람이 불행하고 진 사람이 평화로웠어요. 아이러니였죠. 저녁이 됐어요.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만년필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민준 씨에게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용서한다고? 아니에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보고 싶은 건 과거의 그 사람이었죠. 결국 이렇게 썼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오늘 우연히 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겼습니다. 재산도 받았고 재단도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모두 무너졌고요.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상해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공허해요. 밤마다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그게 진짜였는지 궁금해집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증오도 이제 지쳤어요.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을 가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대로, 저는 저대로.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고요.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서영.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주소를 썼습니다. 내일 우편으로 보낼 생각이었죠.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한지아는 딸 소희와 레고를 맞추고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투룸이었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처음엔 소희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막았죠.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선물을 줬죠. 편지를 썼어요. 3달 후 소희가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왜 아빠랑 헤어졌어? 지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과 눈높이를 맞췄죠.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아빠한테, 너한테, 모두한테. 나쁜 짓이 뭔데?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쳤어. 소희는 울었어요. 지아도 울었죠. 엄마, 미워. 그래도 돼. 엄마도 엄마가 미워. 지아는 딸을 안았습니다. 소희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주에 한 번. 이제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오늘은 소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 올래?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돼? 응. 외할머니가 괜찮대? 지아는 딸을 꼭 안았어요. 소희도 엄마를 안았죠. 고마워, 소희야. 엄마가 더 잘할게. 약속해. 약속해. 지아는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민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 서영의 편지였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쪽방으로 돌아왔죠. 편지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아. 당신 덕분에 진짜 내가 될 수 있었어요.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오래오래 안고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건반을 눌렀죠. 쇼팽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쳤습니다. 음악이 방을 채웠어요. 눈물도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서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다음 주 서영은 회장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뒤늦게 전달할 게 있다고 했죠. 회장님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열어봤습니다. 서영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게다. 유산 문제로 힘들었지?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준 이유는 내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야. 내가 가장 선했기 때문이지. 민준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봤어. 막고 싶었어. 너라면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거라 믿었지. 민준이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다만 증오로 너 자신을 망치지는 말았으면 해. 행복해라, 서영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서영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그래도 서영을 선택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영은 중얼거렸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서영은 재단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어요. 장학생들이 연주했죠. 마지막 순서는 서영 자신이었습니다. 1년 만에 무대였어요.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죠. 슈베르트 즉흥곡을 쳤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췄습니다. 연주하는 동안 깨달았어요. 음악이 자신을 살아있게 한다는 걸,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자신을 움직인다는 걸. 마지막 음이 울렸어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웃으면서요. 그날 밤 민주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네. 요즘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많은 걸 잃었죠. 돈도, 지위도, 가족도. 하지만 자신을 찾았어요. 매일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감사합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자정, 종이 울렸습니다. 크리스마스였어요.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빌었죠. 서영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 내리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자신에게, 민준에게, 모두에게. 민준도 창밖을 봤어요. 같은 하늘, 같은 눈이었죠. 메리 크리스마스, 서영아. 둘은 몰랐어요.
같은 순간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부서졌던 사람들이 조각을 주워 모았어요.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만들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상처를 덮으며 새해가 오고 있었어요.